지난 월요일부터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지역의 대상자도 크게 늘었다고 하죠. 4만 3천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온 나라의 부동산 값이 들썩이면서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과세 대상이 크게 늘어난 겁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징벌적인 세금 폭탄이다, 아니다, 부동산 시장의 백신이다, 이런 온갖 논리들이 충돌하고 있는데요. 오늘 KBS 생생토론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종부세 논란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토론에 함께 하실 분들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과기대 금융부동산행정과 박유석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전지방 여성세무사의 이순우 연구위원장 시간 내주셨고요. 안녕하세요. 부동산경제연구소의 김인만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부동산 R114 윤지혜 수석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론에 앞서서 영상부터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이 94만 7천 명, 세액은 5조 7천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보다 인원이 28만 명, 세액은 3조 9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그럼 98%의 걱정을 누가 합니까? 2억 원도 채 안 되는 공시지가 2억 원도 채 안 되는 집에 살고 있는 대다수 국민은 걱정이 안 됩니까? 네, 지난 한 주 종부세 논란이 참 뜨거웠습니다. 어떤 의미로든 역대급이라는 표현이 많았는데요. 눈덩이 폭탄 같다는 말도 나왔고요. 아니면 일각에서는 종이 호랑이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생각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는 게 맞을까요? 이 얘기 우선 박 교수님께 좀 먼저 여쭤보고 넘어갈까요? 예. 우선 종부세에 관련해서는 대상자가 국민의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네. 어떻게 보면 좀 언론의 힘인지 좀 폭탄이라는 용어가 주는 거를 좀 절실히 느낄 수 있었는데요. 네. 왜곡되고 조금 과장된 보도도 한몫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종부세 자체로만 본다면은 이제 과거에도 문제가 있었던, 그러니까 문제 제기가 됐던 세금이기는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해결이 좀 됐고, 근데 결론적인 거는 이제 올해 대상자가 늘고 또 금액이 늘어났다라는 그 사실이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방향이라든지 정책적 효과에 비해서 오히려 그 부분들이 좀 시장의 어필이 좀 되지 않아서 좀 정부와의 소통의 부재가 요번에도 여실히 좀 드러났다. 지금까지 정책이 좀 했듯이 그런 문제로 좀 보고요. 또 하나는 이런 논란이 좀 일었는데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그거에 대한 답변이랄까 반박에 있어서 뉘앙스도 어떻게 보면 나는 충분히 시간을 줬는데 너희 국민들이 그거를 따라주지 않았지 않냐라는 뉘앙스가 조금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불씨를 더 키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정부의 당의 대응이 좀 불씨를 키운 측면이 있다. 예. 토지분까지 포함을 하면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세무사님 역대급이라는 표현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종부세 논란 어떻게 보세요? 예, 역대급 맞고요. 맞다고 보십니까? 일단 고지 세액 자체가 전년 대비 4조 가까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전체 세수 대비 4조라는 건 어마어마한 금액이기 때문에 일시에 1년 만에 이렇게 올랐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누구나 수긍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부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운용하는 면에서 너무 급격하게 세율을 인상한다거나 아니면 공시가격을 동시에 인상을 해버렸기 때문에 일시에 모든 걸 한꺼번에 밀어 닥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연하게 정부에서 대처를 했어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부세 내시는 분이 2%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내셔야 되는 입장에서는 세금이 2배, 3배씩 오르는 건 큰 충격일 수밖에 없긴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2%지만 그분들도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은 세금 내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데 이렇게
1,000만 원 내시던 분이 갑자기 3천만 원 그렇죠. 낸다. 그러면 예. 그분들은 연봉이 얼마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년 연봉 전체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나올 수 있기 네. 때문에 한 번 더 고려해서 네. 이분들이 너무나 급격하게 인상되는 거에 이제 적응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네. 우리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되는데 매도만이 방법은 아니거든요. 매도를 네. 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양도소득세가 너무 높기 때문에 매도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출구 전략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과격하게 올리는 건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뭐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세종이 참 많이 늘었습니다. 네. 예, 뭐 지난해 한 4천 명 정도 되는데 네. 올해 11,000명이 넘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네. 7,000명, 2배가 늘었습니다. 네. 거의. 예, 예. 많이 늘고 세수도 많이 는 거 분명한 네네. 사실이고요. 이게 종부세처럼 이렇게 극명하게 대립되는 구조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얼마 예. 전에 설문조사를 한번 했는데요. 뭐 네네. 라디오 방송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내가 헌법재판관이라면 네네. 종합부동산세를 합헌으로 볼 것인가, 네. 위헌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 대상자가 아무래도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게 합헌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한 4대 1 정도로 괜찮다. 가지고 네, 있는 네. 분들은 좀 더 내도 되지 않느냐. 왜 예. 많이 가지고 있느냐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고요. 네, 네. 반대로 위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아니 집 하나 가지고 있고 어쩌다가 두 채가 됐는데 이게 네.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1년 만에 3배씩 늘어나는 건 너무 과하지 않느냐라는 네, 반응을 네. 보여서 누가 맞다 이렇게 좀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국가든지 보유세가 높으면 거래세가 낮고 거래세가 네, 네. 높은 나라도 있고요. 보유세가 낮은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네, 양도세 그러니까 거래세가 높은 네, 네. 보유세가 낮은 나라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점점점 국가가 발전하고 선진화되면서 이제 체계를 바꿔야겠다. 네. 보유세를 높여야겠다라고 방향 설정을 했다면 네, 네. 거래세를 좀 낮춰줘서 예. 밸런스를 맞춰줬어야 되는데 지금은 두 개가 다 높거든요. 다 취득세도 높은 높고요. 상황이죠. 양도세도 예, 예. 높고요. 보유세도 높다 보니까 출구가 보이지 않은 게 일단 너무 문제인 것 같고요. 네, 네. 단기간에 너무 급등했는데 아까 세종시 말씀하셨는데 올해 대상자가 11,000명이거든요. 네, 작년에 네. 4,000명이었고요. 대전 같은 경우도 18,000명입니다. 작년 7,000명 늘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43,000명, 충남까지 합치면 네, 43,000명인데 배 정도 늘었거든요. 작년에 네. 21,000명 정도. 그래서 단기간에 너무 급증했고 상승폭이 너무 큰 건 아무래도 네. 좀 정책적인 미스, 좀 보완이 네.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단기간에 어떤 변화가 너무 크다,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입장이셨고요. 연구원님, 예, 뭐 언론 보도를 많이 접하신 분은 알겠지만 예. 종부세 뭐 대상도 늘었고요, 뭐 예. 세수도 엄청 늘었습니다. 이렇게 예. 급증한 이유 저희가 여기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갈까요? 예. 뭐 기본적인 원인은 사실 원천적으로 가격 상승폭을 못 잡은 게 가장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 네, 네. 아파트 값이 올랐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 가격이 오르니까 네, 사실 네. 부유세라고 부르는 종부세 대상자도 늘어났다 이렇게 네, 볼 수 네. 있는데, 사실 이 종부세는 이제 2006년 당시에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 때부터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항상 근데 그랬죠. 그때 예. 이제 뭐 인별 합산이냐 세대별 합산이냐 해서 네. 사실 인별 합산으로 뭐 헌재에서 합헌이 나왔으니까 네. 사실은 위헌 논란과 관련된 이슈는 사실 다시 불거지기 좀 어려운 이슈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인식하실 때 징벌적이다 이렇게 인식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네, 네. 그게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98%는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 2%가 맞긴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전체 인구 대비 보면 2%. 한 100만 명 정도 청구가 되니까 네, 2%가 네. 맞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부분들을 주택 중에서 이제 몇 퍼센트가 부과되냐를 보면 또 2% 정도가 맞습니다.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특정 지역, 서울같이 이제 고가 주택이 많은 지역에 가면 네. 과연 2%냐? 강남에 그렇죠. 있는 그 지역 그 주택들은 대부분 대상이 되거든요. 거의 뭐 8, 90% 되는. 네, 그리고 이걸 인구수 대비 볼 거냐, 네. 혹은 거기서 이제 뭐 청소년이나 뭐 유아 이런 혹은 고령층을 빼고 볼 거냐에 따라서 한 6%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걸 이제 주택 그 보유하신 분들 대상으로 또 따로 한정해서 보면 네, 네. 또 이게 또 대상층이 한 6에서 7%가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부유세라기보다는 네, 네. 이 저변이 굉장히 넓어진 세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또 누구는 내고 누구는 또 안 냅니다.
예. 거기서 또 양극화가 일어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진통들을 유발하니까 네, 네. 뭐 차제의 이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는 그런 세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선생님 아까 그 위헌 논란 잠깐 지금 연구원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네. 뭐 당장 강남에서는 뭐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네. 예, 예. 위헌 뭐 심판 청구를 하겠지만 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위헌 2008년에는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네. 예, 예. 합헌 결정이 한번 났고요. 네, 이번에 네. 다시 신청을 해도 저는 결과가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네. 이걸 다시 위헌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뭐 다른 법률적인 근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네, 사실 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좀 억울한 부분이 있겠지만 이미 네, 네. 합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네. 지금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굉장히 네, 네. 억울하고요. 어떻게든 어필을 해야 되고 어필을 네. 해야만 내년에 어떤 개정을 하든지 어떤 보완이 되기 때문에 네. 어필 차원에서 하는 거지 이게 뒤집힌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추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뒤집힐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뭐 이건 위헌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 과잉 금지 원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조세적인 부분에서 문제점이 많다라고 하시는데 뭐 소장님 말씀 저도 동의하십니까? 뭐 어떻게 소장 보세요? 말씀 동의를 하는데요. 예, 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충분히 좀 토론이나 이런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합의를 사회적 거쳤다? 합의를 봤기 때문에 네. 어떤 뭐 결정이 뭐 위헌 다시 신청을 해가지고 결정이 뒤집히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소장 네. 말씀 적극 공감을 하는 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소수의 의견일 수 있잖아요. 지금 네. 종부세를 반대하는 입장 그런 의견들이 목소리를 낸다라는 측면으로 봐야 될 것이지 네, 네. 결과가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대부분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세무사님, 뭐 종부세가 올랐다고 해서 종부세 부담이 커진다고 하니까 네. 무주택 서민분들까지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걸 걱정하시는 거죠. 임대차 시장에서 당장 종부세가 올라서 어떤 월세 부담이라든가 전세가 줄어든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생길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세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부작용이 전혀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종부세 대상을 보면 3주택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85%가 넘어요. 네, 네. 이분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네, 네. 어떤 식으로든 아마 전가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다가 이제 임대주택 관련해서 뭐 8년 이상 되신 분들은 자동 말소가 돼서 종합합산에서 배제되는 게 안 되는 걸로 바뀌어 버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임대 사업자 등록을 냈던 부분에 대해서도 8년이 경과하신 분들은 전부 다 종부세 대상으로 그 주택들이 올라오는데 팔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동 말소되신 분들은 이제 기존에는 5%씩밖에 이렇게 인상을 못했어요. 네. 전세금을. 근데 지금은 자동 말소가 되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시가로 아마 반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 네. 되면 전세도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전세가 전에는 비중이 많이 차지했는데 지금 이제 세법이 계속 개정되고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전세는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반전세라든가 아니면 월세로 자꾸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민들한테 그만큼 부담이 되지 않을까, 월세 네. 가격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 뭐 이건 저희 지역 얘기는 아닌데,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세 거래 비중이 뭐 사상 최고로 올라갔다고 하잖아요. 뭐 네. 이런 게 종부세 종부세가 이런 부분까지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종부세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않는다고 보유세, 할 수는 없다. 예, 그렇죠. 예. 보유세와 관련된 전반적인 네, 재산세와 종부세를 포함한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네, 네. 뭐 정부 말처럼 임대차 3법이 시행 중이면 네, 네. 뭐 계약갱신 청구라든지 5% 상한제 때문에 네, 네. 뭐 조세 전가가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네. 문제는 세금이라는 부분들이 네, 네. 올해만 부과되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순차적으로 계속 부과가 되면서 임차인들이 신규 계약건으로 전환될 때 네. 전세금을 뭐 과도하게 높인다든지 네, 네. 혹은 월세 가격을 높인다든지 이렇게 네. 해서 전가할 수도 있고요. 네, 네. 덜어는
그 매도할 때 네네. 매수하시는 분한테 전가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조세 전가하는 방식은 임차인한테 전가할 수도 있고 네네. 매물 가격에 반영을 해서 전가할 수도 있는데 네네. 이게 시장이 침체돼 있으면 마음대로 전가를 못하죠. 그래서 네. 전월세 시장이 안정돼 있거나 네네. 매매 시장이 안정돼 있으면 조세 전가가 쉽지 않은데 네. 지금 시장 상황을 보시면 아시듯이 올해도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잖아요. 전월세 가격도 마찬가지고 매매 가격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전가가 그렇게 어려운 시장 형성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세 전가와 관련된 부분은 당장의 이슈는 아닙니다만 네네. 매년 이슈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부 여당의 판단은 어떤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가 많이 꺾였다고 보는데 예. 지금 견해를 달리하시는 거네요. 뭐 상승세가 꺾인 거는 상승하는 중에 상승폭이 둔화됐다는 의미이기 네네. 때문에 예. 뭐 하락 전환도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처럼 총량 규제로서 대출 규제를 하다 보면. 네네. 근데 그게 현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왔습니다만 네네. 항상 정책 발표 당시에는 위축세가 상당히 컸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일시적으로 그치다 보니까 네. 매년 누적적으로 전국 기준으로 보면 10%씩 오르는 네네. 그런 폭등 장세가 나왔기 때문에 네네. 지금의 둔화세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네. 하락세 전환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네. 그게 지속성이 얼마나 가겠냐에 대한 이슈로 봤을 때 네. 여전히 수급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예. 수장님 지금 연구원님 말씀하시는데 옆에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는데요. 네네. 예.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옵니다. 이제 네. 뭐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뭐 인기 지역은 더 인기가 많아질 거고 뭐 비인기 지역부터 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네.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어떤 식으로든 준비는 해야 되거든요. 세부담이 네. 굉장히 늘어났는데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보면 1주택자들도 있고요. 다주택자들이 있는데 다주택자 비중이 한 90%, 대략 한 90% 정도 되기 때문에 네, 1주택자들은 세부담이 9억에서 11억 원으로 늘어서 상대적으로 좀 여유를 가지고 네, 세액공제도 되죠. 장기 보유 고령자들은. 네. 다주택자들은 이제 몸으로 다 맞이를 해야 되는데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네. 다주택자들은 어떤 식으로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주택자들이 뭐냐면 임대인이라는 의미거든요. 네, 집을 네. 공실로 비워두지 않으니까 네, 전세든 네. 월세든 어떤 식으로든 임차인을 두고 네. 전세를 끼든 월세를 끼고 가야 되는데 네. 이분들이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위험을 뭐 보유하는 방법, 여유자금 있는 분들이야 네, 기쁜 네, 마음으로 내가 세금을 내야지 이렇게 보유하겠지만 현실은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위험을 회피하는 분들. 다주택 가지면 안 되겠다. 회피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네, 소급 네. 적용해서 다 적용이 되고 있으니까요. 위험을 통제하는 방법. 통제한다면 이제 주택수를 줄이거나 네. 어떻게 해야 되는데 주택수를 줄이려다 보니까 지금 양도세 중과세에 막혀서 줄이기는 쉽지 않고요. 네. 가장 유일한 방법이 위험 전가 방법이거든요. 매수인한테 넘기거나 세입자한테 넘겨야 되는데 매수인한테 넘기려면 양도세가 걸리고요. 네. 제일 만만한 게 이제 세입자한테 넘기게 되는데 네. 계약갱신 청구가 들어간 집들은 괜찮겠지만 네, 내년 네. 8월 되면 한번 계약갱신 청구했던 집들이 이제 현실에 벽에 부딪히게 되는데 네. 현재도 2중 가격, 3중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네.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임대인들은. 네. 그러면 이번에 올리지 않으면 또 4년 동안 못 올리기 때문에 네. 그냥 시세뿐만 아니라 종부세 부담액 4년분의 상승분까지 감안해서 올리게 된다면 굉장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 8월 정도에 어떤 파도가 한꺼번에 칠 수 있다. 네. 그런 전망이셨군요. 예. 교수님도 비슷하게 보십니까? 네, 어떤 저도- 부작용 저희가 좀 우려해야 될까요? 네, 저도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전세가 이제 월세로 전환되는 상황, 혹은 이제 네, 임대료가 네. 상승하는 상황 이런 거를 우리가 우려할 수가 있겠는데요. 올해 종부세 부과 고시된 거의 특징을 좀 보면 좀 법인의 비중이 좀 늘었다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이 부동산을 네. 이렇게 법인들이 많이 갖고 있었나. 예. 그러니까 주택분만 보더라도 상당히 늘은 걸 좀 볼 수 있었고 네, 네. 또 금액적인 측면에서도 법인에다가 어떻게 보면 좀 과할 정도로 네, 네. 지금 세부담을 시켜가지고 법인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시장에 좀 나온다면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할 수가 있을 텐데 네. 법인은 또 기본적으로 개인보다는 좀 네. 어떤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여유가 여유가 있다라고 있겠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다 보면 어떤 보유에 대한 부담보다는 그 부담을 앞서 말씀 다 하신 것처럼 전가시키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네, 그러다 네. 보면 이제 임대료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매매 시장이나 전세 시장이나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매매 시장의 안정이 전세 시장의 안정을 자연스럽게 가져올 수 있는
있는 그렇게 유도가 되는 시장의 행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뭐 결론은 또 돌고 얘기하다 보면 결론은 공급으로 끝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결국은 공급의 확대가 중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네. 네. 사실 정부 여당이 노린 정책 효과는 종부세 부담스러우면 집 팔아라. 그리고 시간을 좀 주지 않았느냐. 이게 갑자기 떨어진 건 아니니까요. 그 부분이었는데 지금 공통적인 전망은 버티기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죠. 네네. 양도세 부담 때문에. 네. 예. 이 부분 혹시 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얘기해 주실 분 혹시 계실까요? 뭐 앞으로 이제 종부세 과세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 버티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집을 내놓을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이게 거기에 달렸습니다. 결국에는 정책에 달려 있는데요. 네. 결국 양도세가 지금 중과세인데 네. 제가 많이 물어보거든요. 네, 네. 양도세가 3주택 이상이면 규제 네, 지역의 네. 82.5%입니다. 네, 최고세율이. 네. 그러면 10억 원 남으면 8억 2천을 세금을 내야 되는데 종부세 부담 때문에 80% 세금 내고 팔겠냐라고 물어보면 열이면 열 사람 다 안 하겠다라고 하거든요. 일단 네. 버텨보자. 내년에 대선 또 있고 네. 어떻게 되겠지. 이번 한 번은 내보겠지라고 하는데 속마음은 팔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든 리스크를 줄이고 싶은데 네. 양도세 벽에 막혀서 못 팔기 때문에 저는 네. 정부가 이 양도세 중과세 이걸 좀 어떻게 손을 봐주면 의외로 매물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주택 시장이 네. 빠르게 안정이 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정부가 양도세 중과세를 지금 틀어막고 있어서 오히려 네. 집값 하락을 정부가 막아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빨리 보유세를 이렇게 올렸다면 후속 조치로 거래세, 양도세를 좀 낮추는 방안을 빨리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의견이 좀 비슷하신데 영관님도 뭐 같은 생각이 되게 불편한 관계잖아요. 이 종부세하고 맞습니다. 양도세하고 네. 이 관계 좀 정리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 부분은 뭐 소장님 말씀이랑 거의 일맥상통하는데 그러세요? 저는 사실 시장에 매물이 잘 안 나오는 이유를 반드시 다주택자에서만 찾지는 않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 과거에는 이 지금 똘똘한 집 한 채라는 현상 자체가 네. 매물을 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네. 보유 기간이 예전보다 굉장히 늘어났어요. 네. 예전에는 뭐 중간에 시장이 좀 안 좋을 것 같으면 전세도 갔다가 예. 다시 매수했다가 이런 게 됐었고 네. 그리고 1주택자 사이에서 사실은 주택담보대출을 승계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회전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시장에 가지고 있는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의 90%가 1주택자입니다. 네, 네. 이분들이 쥐고 놓지 않으면 이 네. 10%가 물건을 어떻게 내놓고에 따라서 시장이 변동성이 생기는 게 아니고 네. 이 1주택자분들이 덜어는 팔았다가 덜어는 다시 이렇게 갈아타기가 원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빌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파트에 가기도 용이하고 네, 네. 혹은 중소형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이 중대형으로 갈아타기도 하고 네. 혹은 뭐 자녀가 출가해서 중대형에서 다시 중소형이 되기도 하고 네. 구축에서 신축으로 넘어가기도 하는 이 순환 관계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매물이 더 적은 거예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다주택자분들이 매물을 내놓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네, 네. 정부가 이미 여러 차례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네. 그 사이에 정리하실 분들은 정리하셨고 네, 네. 그럼 이제 키는 뭐 어떤 게 지고 있냐면 신축 공급을 많이 하던가 네, 네. 1주택자가 거래를 잘하도록 유도해서 매물 유도를 해야 됩니다. 네. 예. 그러지 않는 이상 시장에 이 지금 재고 주택들이 쌓이는 결과들을 보시기는 굉장히 어렵다. 네. 다주택자만 쫀다고 해결될 것 같았으면 예. 4년 사이에 해결이 됐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네. 해결이 안 되죠. 그럼 원인이 다른 데 있다는 겁니다. 네. 그게 저는 1주택자에 있다고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교수님 지적하신 공급 측면하고도 또 맞아떨어지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세무사님, 그 이번에 종부세 부과하면서 1세대 1주택자들한테는 혜택을 참 많이 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뭐 부자 감세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반대쪽에서는요. 네. 나왔는데요. 뭐 그래서 경감 조치로 효과가 크다고 정부 여당은 설명을 하는데 예, 효과가 좀 있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설명을 하는 부분에서 네, 좀 네. 애매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네, 네. 이게 이제 일단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9억 초과해서 이제 11억으로 바뀌었거든요. 늘었죠. 예, 예. 늘었는데 가만히 안을 들여다보면 9억에서 11억으로 늘어가는 게 기준 시가가 20% 올랐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 20% 올라는 것만 반영을 해준 거예요. 네. 그래 되면 지방이라든가 지가 자체가 이제 나전 지역에서는 전혀 뭐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많이 오른 지역, 예를 들어 세종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이라든가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거 올려갖고는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네. 물론 세금 금액이 조금 줄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전체 올해 발표된 자료로 봤더니 1세대 1주택자가 이제 비율이 줄었다. 전체 금액에서. 왜냐하면 전체 종부세 과세했던 전체 인원 대비 비율이 줄었다. 그렇게 돼가 있는데 인원은 늘었어요. 인원이 거의 한 12,000명이 늘었고요. 인원은 늘었다. 예, 예. 세액 기준으로도 800억 이상이 늘었거든요. 네네. 그러면 1세대 1주택자인 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1세대 1주택자는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정부에서 이렇게 혜택을 많이 줬으니까 네. 뭐 홍보하는 거와 다르게 네, 네. 납세자들이 느끼는 거는 네. 별로 혜택이 없네. 그런 걸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도 그냥 세율이 그 기준시가가 올랐는 만큼만 반영할 것이 아니라 네, 전체적인 것도 좀 봐서 왜냐하면 기준시가가 많이 올랐는 지역은 세종 같은 경우에 70%까지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거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오른 비율을 따져서 그만큼 1세대 1주택을 줄여준다면, 그러니까 예. 11억이 아니라 이게 이제 뭐 조정 대상 지역을 평균을 냈더니 40%더라. 그러면 40%까지 올라줘야지만 1세대 1주택자가 대상 되시는 분들이 체감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교수님 뭐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지금 이제 세무사님은 아직 좀 보완할 부분이 많다고 하셨는데 뭐 자꾸 제가 뭐 정부 쪽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한데 뭐 한 25억짜리 시가 25억짜리 집 가진 사람이 뭐 소나타 한 대 세금 정도밖에 안 낸다. 그래서 네네. 이게 종부세가 찐 세금이라 그러죠.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정말 정책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자. 고령의 1주택자들은 보호하면서 이제 다주택자들에게는 어떤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뭐 그렇게 많이 홍보를 했는데요. 예. 근데 지금 세무사님 좀 결이 다르시잖아요. 예, 네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종부세에 대해서는 너무 감론을박이 많아가지고 네네. 애매하긴 하지만 1주택자들에 대해서는 네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주택자들에게는 상당히 관대합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 관대한 베이스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혜택을 많이 줬죠. 그래서 네네. 경감 대상이나 뭐 부부 공동 명의 같은 경우도 이번에 특례 신청을 해가지고 한 175억 정도 1만 명에게 이렇게 뭐 세금이 줄었다고 정부에서는 좀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1주택자 기준 정도로 본다면 시가로 따지면 뭐 16억, 17억 정도로 보니까 네네. 그 이상이 되면 당연히 내야 된다라는 공감대는 형성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내가 어쨌든 다 기준으로는 나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네네. 어떤 온도차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은 그렇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이런 적절한 장치들을 통해서 네네. 어떻게 1주택자들에게는 그래도 좀 혜택을 좀 준 게 아닌가, 좀 형평성이 좀 개선된 게 아닌가라고 네. 보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참 의견이 분분한데요. 저는 네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한 개인이 주택을 과도하게 많이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분명히 반대를 네네. 하는데 전제 조건이 있죠. 다주택자들이 임대 매물을 제공해주는 임대인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임대인 역할을 하게 된다라면 정부에서 임대사업자 제도가 있잖아요. 지금 약간 무력화가 돼버렸는데 임대사업자 뭐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정도에서 임대를 안 올리는 임대인한테는 뭐 종부세 합산 배제라든지 그런 혜택을 주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네네. 그게 아니라면 단순히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투자 수요, 다주택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징벌적인 종부세 과세를 해야 되는 건 맞다라고 봅니다. 맞는데 네네. 1주택자와 다주택자들은 좀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도 네네. 저는 혜택을 주고 있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1주택자에 대해서는 저는 혜택을 더 줘야 된다고 봐요. 아예 종부세를 그냥 면제를 해줘.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재산세도 내고요. 팔 때 양도세도 내고 물론 뭐 9억까지는 비과세가 되지만 한다면 1주택자 거주하는 집은 빼주고요. 네네. 다주택자를 산정할 때에도 내가 거주하는 집은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 집을 빼고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 너가 왜 과도하게 가지고 있어? 라고 해서 종합부동산세를 징벌적으로 과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또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네. 종부세가 싫다면 징벌적 과세가 싫다면 너 저렴하게 임대를 놔.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는 게 방향성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이 부분은 연구원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뭐 1세대 1주택의 종부세는 네네. 뭐 정부가 보도자료에 사례를 많이 드러났어요. 네네. 그래서 뭐 20억 원, 시가 20억 원 혹은 시가 한 25억 수준에서는
평균적으로 연간 한 26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가 청구가 됩니다. 뭐 느끼시는 분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다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네. 일단 징벌적이진 않아요. 1세대 1주택자는. 네. 그리고 이게 뭐 그 규제 지역에 2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들이 아니면 네. 그 늘어나는 폭을 1.5배로 한정해 놨기 때문에 상승폭을 제한했죠. 그래서 예. 뭐 더 증가폭이 적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뭐 고령자와 뭐 장기 보유하신 분들은 뭐 80%까지 공제해주기도 하니까 사실 1세대 1주택자 분들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분들은 종부세가 뭐 그 강남 쪽에 뭐 40억 원 정도 되는 걸 1가구 1주택으로 가지고 계셔도 수백만 원 정도 나오는 네. 수준이기 때문에 뭐 과히 부담스러운 수준에서 청구되진 않았다 평가는 할 수 있습니다만 네. 뭐 재산세도 따로 또 내고 있고 네, 네. 또 내년에는 또 오를 예정이니까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만 네.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자고 있어도 세금과 대출 이자는 매일매일 청구된다. 뭐 그런 네. 얘기처럼 세금 이 부분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한 해 청구된 것만 볼 게 아니고 예. 앞으로 10년 동안 내가 이 주택을 보유했을 때 청구될 세금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매년 뭐 100만 원씩 낸다고 해도 10년 동안 내면 1,000만 원 단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네, 네. 뭐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징벌적이다 느끼실 수도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일단 현재로서 봤을 때는 1가구 1주택자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크게 반대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추가 의견을 좀 네, 드리면요. 네, 네. 1세대 1주택자들도 이제 상대적이거든요. 네. 우리 서민들은 콩나물값도 아끼기 위해서 몇만 원도 아끼는데 5만 원도 부담스러운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네. 정부 발표가 뭐 시가 25억, 아파트들은 뭐 평균 25만 원에서 50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받으려면 고령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이렇게 네, 받아서 네. 세액공제를 받아서 그렇고요. 60세가 안 되는 분들, 세액공제 대상이 안 되는 분들은 250에서 3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작년에 한 150 냈다면 올해 한 300 정도 내야 되는데 물론 300 정도 낼 수 있지 않나? 25억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도. 예. 과거에 한 5억,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 올라서 이렇게 됐는데 대부분 엄청난 부자들은 아니거든요. 그냥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인데 그 150, 300만 원도 사실 부담스럽다면 부담스럽고요.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는 고령자들. 뭐 25만 원, 50만 원 쉽지 않냐라고 하지만 고정 수입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10만 원, 20만 원 늘어나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 주변에. 그래서 하나 있는 집 팔아야 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1주택자들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괜찮아라고 할 것이 아니라 1주택자들은 좀 더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해줘야 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얘기 하셨으니까 저희가 이제 대선 후보들 부동산 공약 좀 얘기해 볼까요? 사실 저희가 이재명 후보 공약부터 먼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게 사실 윤석열 후보 공약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전면 재검토 주장하시면서 1가구 1주택은 양도세 안 물리지 않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되는데 먼저 이거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윤석열 후보 부동산 공약, 종부세 전면 재검토 이게 어떻게 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책적인 부분에서야 뭐 어떤 정책이든 뭐 그 목표나 방향성에 문제가 있지는 않을 건데요. 네네. 뭐 또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뭐 시기상의 문제라는 생각이 좀 더 들고요. 그리고 네네. 종부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네네. 아까 우리 뭐 국민의 2%고 네네. 그리고 실제 주택을 가지신 분의 한 6% 정도가 이제 종부세 대상이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분들 그 이외의 분들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나도 언젠가 종부세를 낼지 모르겠다라는 어떤 기대심리 그리고 또 네네. 그런 상황에 대한 걸 미리 생각을 하시고 종부세에 대해서 민감하게 좀 하신 것 같은데 네네. 저는 물론 지금 종부세 자체의 제도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보완할 상황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어떠한 아직 뭐 자세히 안 나왔으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런 어떤 많은 고민에서 나온 공약이라는 생각은 조금 생각이 좀 어렵고요. 네네. 아무래도 좀 국민들에게 네네. 어필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 공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뭐 종부세를 찬성하시는 분들은 뭐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계신데요. 세무사님은 전면 재검토 공약 어떻게 보세요?
아마 전면 재검토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기존에 지금 실시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뭐 혜택을 더 주겠다 또는 네. 이제 기존에 다주택자에게도 이제 어떤 또 다른 검토를 해서 네, 하겠다 네. 그런 내용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요. 네. 아직 뭐 자세한 내용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랬는데 어쨌든 다주택자이더라도 과도한 세금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종부세의 개념이 지금 계속 주택에만 집중돼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주택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토지 부분이나 건물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느낀 게 그런 거예요. 아니 100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종부세 대상이 아닌데 내가 그렇죠. 조만한 집 조정 대상 지역에 2채 갖고 있는데 내가 왜 대상이 돼? 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100억짜리 건물이더라도 이거는 별도 합산 토지라 그래서 80억이 토지 금액이 80억이 넘어가야지만 과세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다주택자 10억짜리 2개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차이를 많이 느끼거든요. 네. 그리고 주택 갖고 있는데 수익성보다는 이제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임대소득이 또 있기 때문에 그만한 억능이 되는데 주택 가진 사람들은 전세로 줘버리면 어떤 수입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시세 차익 외에는 없기 때문에 네, 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가 되다 보니까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부담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그런 부분들과 같이 동시에 이제 종부세를 뭐 검토를 한다면 같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뭐 수십억, 뭐 수백억대 빌딩 가지신 분은 물론 종부세 내십니다만 수십억 빌딩 가지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재명 후보 공약 뭐 이건 저희가 두 분께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국토보유세 모든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한다. 일단 좀 개념부터 소장님 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고 어떻게 보시는지 좀 이게 좀 이어서 얘기를 해주시죠.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두 공약 다 아직 그 모든 개념만 토지에 나와 대해서 있습니다. 이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네, 네. 층 자체가 우리 세무사님 지적했듯이 종합부동산세는 허점이 있거든요. 네, 네.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고요. 건물에 그렇죠. 대해서는 부과가 안 되는데 토지도 별도 합산이면 80억이죠. 네, 공시가격 80억이면 굉장히 큰 땅, 비싼 땅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땅이죠. 실질적으로 주택에 대한 징벌적 과세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요. 강하죠. 이번에 네. 종부세도 뒤바뀌었거든요. 토지보다 주택이 이제 더 많아졌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형평성 차원에서는 네, 실제로 땅을 가진 부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네. 좀 부자 과세, 부자 증세를 위해서는 사실 토지에 대한 과세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지금 또 네, 물론 네. 세금을 내고 있지만 네. 좀 더 균형 잡힌 세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종부세를 좀 보완하면서 네, 네. 토지 보유세를 해서 토지 단위로 자산 가격에 따라서 이게 부과한다는 입장에서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은데 이게 네, 네.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네. 종합부동산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플러스 알파를 할 것이냐 네. 아니면 전면 개편을 해서 아파트는 별도로 토지는 별도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좀 네.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증세를 하겠다는 의미잖아요. 만약에 증세를 한다면 그 증세한 세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네, 좀 네. 저는 그냥 뭐 나눠주기보다는 취약계층이나 청년을 위해서 좀 더 투명하게 사용한다면 의외로 많은 국민들이 또 지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네. 뭐 시뮬레이션을 그냥 뭐 러프하게 돌려봤더니 뭐 종부세 2배 정도 나올 거다 뭐 그런 보도도 있었고요. 네네. 예. 연구원님 뭐 예. 사실 이게 뭐 재산세 세제 전반에 대한 개편이 필요한 작업일 거예요. 이게 네, 뭐 맞아요. 예, 어떻게 그래서 보십니까? 그 종합부동산세랑 좀 비교를 해드리면 종합부동산세는 우리가 교부세라고 부릅니다. 네, 그리고 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면 그건 이제 국세로서 받아서 지방에 취약한 지방 정부의 재정에 보조를 하는 목적을 그렇죠.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반면에 이제 국토보유세는 교정세라고 해서 네, 네.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우리가 자재 교정하듯이 그 네, 부분을 네. 말합니다. 그래서 그 시장의 그 불특정 다수가 네, 소유하고 있는 그 토지 공개념과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네. 토지에 대한 세금을 OECD 기준인 뭐 한 1% 수준까지 지금은 한 0.2% 수준의 네, 보유세 네. 기준인데 그걸 늘려서 어떤 목적을 갖고 있냐면 이 세금을 지금 기준상에서 지금 노출되는 부분들은 한 30조에서 50조 정도 거둘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걸 걷어서 국민들의 기본소득 소득, 재원으로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께서는 이걸 걷어서 90%의 그 일반 대중들은 혜택을 받는 세금이니까 네, 네. 굳이 반대할 필요 없다. 조세 제한이 없을 거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설명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네.
반면에 이제 10%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네. 사실은 그만큼 또 과중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시장을 얘기할 때 이 세금을 거둘 때는 네, 네. 징벌적이다라는 표현을 좀 자제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뭔가 넌 잘못을 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돼라는 예. 표현을 자꾸 쓰는데 네. 그렇게 되면 기분 좋게 세금 내실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이 국토보유세도 이제 사실은 토지 공개념에서 도입을 하고 네. 투기 수요를 차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 과정에서 이분들이 세금 내는 부분들에 있어서 불합리성을 어떻게 보완해서 그분들에게 제시를 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성패가 갈린다고 볼 수 있고 네, 뭐 네. 기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져온 걸 또 국민 절대 다수에게 푸는 목적 자체는 사실은 뭐 국민들이 반대하진 않겠죠. 그 목적 자체는 네. 근데 이제 내시는 분들을 어떻게 세금에 대한 수용성을 갖게 할 거냐에 대한 판단이 아직은 디테일한 부분들이 나와 있지 않아서 네. 좀 더 보완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진통이 있을 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조금 추가를 네, 네, 해보겠습니다. 네, 저 국토보유세 같은 경우는 이제 세원을 마련을 해서 이제 기본소득에 쓰겠다라고 했는데 좀 듣다 보니까 그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 얘기가 조금 생각이 나요. 그래서 아무래도 토지 공개념이나 이런 토지 단일세 이론을 좀 근거해서 어떻게 정책을 좀 구상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드는데 네, 네. 안타깝게도 당시에는 좀 반향을 일으킬 정도로 예. 좀 인기를 누렸지만 현재 네. 어떻게 보면 좀 사장된 이론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네. 물론 뭐 추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뭐 조지스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역사상으로 뭐 한 120년 정도 됐는데 좀 검증이 난 이론을 베이스로 한다라고 한다면 현실적인 부분에서 왜냐하면 그 이론 같은 경우도 현실적인 부분이 조금 좀 반영이 좀 안 됐다라는 게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우려스러운 것도 좀 있습니다. 네. 세무사님, 이게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이제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 때문에 네. 뭐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도 뭐 지지하거나 뭐 반대하거나 이런 게 많이 갈리겠지만 윤석열 후보의 어떤 전면 재검토는 국민들이 여론조사를 해보면 한 50% 이상 찬성을 하고요. 예, 이재명 후보 이제 국토보유세는 한 30% 그러니까 찬성률이 낮거든요. 근데 네. 가만히 보면 종부세 내시는 분들은 굉장히 적고 이제 종부세 반대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오히려 또 윤석열 후보 공약이 좀 더 지지도는 높단 말이죠. 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한 상황 같기도 합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세금을 낸다는 부분에서는 종부세 내는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저희들이 상담을 해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그냥 한 4억 정도 갖고 있는 아파트 한 채 갖고 계신 분도 종부세 때문에 걱정을 해서 전화가 오세요. 왜냐하면 언론에서 네. 종부세 이러니까 구체적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뭐 공부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막연한 불안감들이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국토세를 뭐 신설하겠다 이러니까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불안감을 더 가중시키는 오히려.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차라리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거는 종부세를 내시는 분들한테는 어필이 되는 거고요. 네, 네. 불안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면 나도 앞으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까?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지도가 그렇게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신문지상에서도 이제 국토보유세 이거는 뭐 지금보다 세금이 2배 가까이 될 것이다라는 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 대부분의 그러니까 자산이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불안해하지 않을까. 내가 지금 100만 원 내고 있는데 재산세 네네. 앞으로 200만 원 내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을 아마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좀 굉장히 저는 설득력 있게 들렸거든요. 네.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예, 예. 사실은 이게 후보들이 저는 잘못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봐요. 국민들한테 좀 구체적인 방향이나 네, 계획을 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막연하게 국토보유세를 한다라고 하니까 증세 아니야? 내가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네. 당연히 반대 입장이고요. 네, 네. 종부세 개편한다라고 하니까 일단 감세 느낌이 오거든요. 네, 세금 네. 줄어드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찬성을 네. 하는데 저는 둘 다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종부세도 네. 개편이 필요하고요. 국토보유세도 필요하다면 머리를 맞대고 이걸 해결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네. 감정적으로 국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아, 증세 부담스럽고 감세 좋아. 이런 이분법적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속 내막을 보면
어떻게 보면 둘 다 좀 섞어야 될 부분도 있어요. 종부세 보완해야 되고요. 국토보유세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좀 알려줘야 되는데 헤드라인만 탁 거니까 국민들은 더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다. 오늘 토론이 참 재밌는데요. 저희가 마무리 발언 들을 시간이 벌써 다 돼버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네요. 참. 저희가 한 1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저희 연구원님부터 저희가 쭉 부탁을 드릴게요. 뭐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예, 부동산 공약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어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국민들 간의 뭐 이런 갈등 이런 것 좀 해소하려면 저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뭐 사실 이 세금 이슈는 내는 분만 내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국민들 사이에 양극화 부분을 계속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 이슈로 시작했으니까 세금으로 결론을 내드리면 우리가 보통 어떤 물건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그 물건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 현 정부에서 취득세, 보유세, 거래세 뭐 다 올렸습니다. 양도소득세까지 해서. 그래서 이렇게 올리게 되면 이 부분들은 결국은 매물 가격에 반영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시장을 잡기 위해서 세금 정책을 쓰는 게 과연 맞냐와 관련된 이슈로 가는데 결과적으로는 세금을 통해서 시장을 잡았던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냥 이론상에서 볼 때는 뭐랄까 징벌적으로 세금을 때리면 그게 마치 매물 유도가 될 것처럼 인식을 하십니다만 매물 가격이 올라서 매물화가 됩니다. 그게 가격 상승을 유도하기 때문에 세금 이슈는 굉장히 중립적으로 다뤄야 되는 이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주제가 종부세니까요. 종부세 뭐 필요한 정책이고 필요한 세금이지만 밸런스, 보유세와 거래세 밸런스를 맞춰야겠고요. 속도가 너무 가파릅니다. 속도 조절 좀 필요해 보이고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아쉽습니다. 아까 징벌적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뭔가 범죄자가 된 것 같은 합법적으로 세금 내고 집을 가지고 있는데 뭔가 범죄자가 돼서 징벌적 과세를 맞는 게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거부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주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공평할 수는 없습니다. 좀 더 가지면 사실 좀 베풀어야 되는 게 우리 자본주의 사회의 이념이기 때문에 베푸는데 기분 좋게 좀 베풀 수 있게 징벌, 범죄자 취급하지 말고 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좀 그런 사회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낸 세금이 어디 사용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청년 계층이라든지 공공주택 건설,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잘 사용이 된다면 어차피 내는 세금 조금 더 기분 좋게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종부세는 전액 지방 교부세로 쓰이잖아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참 좋은 세금입니다. 네, 뭐 같은 맥락으로 보면요. 이제 정책의 이제 국민들과 아니면 시장과의 이제 소통 부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지방 교부세로 전액 쓰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시는 분들 많이 내시는 수도권 분들이 오히려 화를 내셔야 될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으로 접근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세금을 많이 낸다, 늘어났다. 사람이 작년보다 늘었다. 요 부분만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이해관계에서 오는 충돌 이런 게 좀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뭐 내년에 또 대선이고 이제 현 정권 또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잘 소통해서 유정회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세무사님. 네. 종부세뿐만이 아니라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부동산 정책이 23번이나 발표가 돼도 집값이 안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세금 정책에서도 천천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세금이 3배로 폭등하는 이런 경우보다 천천히 준비할 수 있고 그리고 세금을 내는 분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간다면 아마 이 종부세도 모든 이제 납세자들이 다 수긍을 하면서 기분 좋게 납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가기를 바랐습니다. 방향에 대해서는 다 뭐 공통된 의견이시네요. 다만 그 속도 조절 쪽에 저희가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습니다. 네, 종부세가 처음 도입된 건 참여정부 시절이죠. 지난 2005년입니다. 지난 17년 동안 숱한 부침을 겪으면서도 살아남았는데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보유세로서 이 순기능은 발전시켜 나가되 무주택 서민들까지 종부세를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더욱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생생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토론 준비해 주신 네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